3학년 친구들 안녕. 좋아, 반가워. 오늘도 역사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은 5강 프랑스 혁명 2편으로 찾아왔어. 지난 시간에 프랑스 혁명 1편을 했지. 그것에 이어서 2편을 해볼게. 오늘의 내용은 프랑스 혁명 중에서도 프랑스 혁명의 심화, 프랑스 혁명의 과격화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찾아오는 나폴레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야. 교과서는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가 되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랑스 혁명 1편을 배우면서 프랑스 혁명의 배경부터 시작했었어. 프랑스 혁명의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구제도의 모순, 그리고 두 번째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 그리고 세 번째 계몽사상의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그 중에 구제도의 모순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표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왕 아래에 제1신분이랑 제2신분은 그 숫자가 매우 적지만 전체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모든 특권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제3신분은 마치 중세시대에 농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처럼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봉건적인 굴레 아래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절대 다수였지만 관직의 진출이 제한되고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상징하는 걸로 이런 그림도 살펴보았어. 그래서 우린 이런 구제도를 역사 용어로 앙시앙 레짐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까지 보았었지. 제3신분이 제1신분과 제2신분을 떠받들고 있는 이 구제도의 모순 상황에서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먼저 1번, 재정 위기로 왕이 3부회, 그러니까 3개의 신분이 참여하는 의회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제3신분은 머릿수로 표결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거부당하자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하고 새로운 의회, 기존의 3신분회를 없애버리는 새로운 의회인 국민의회를 결성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와중에 파리의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전제 정치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고, 지방에서는 농민들이 봉기를 하게 된다. 결국에 국민의회는 이러한 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줄여서 인권 선언을 발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새로운 헌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적게 했던 것 같은데, 150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새로운 헌법을 제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거기에 한번 새로운 헌법의 내용을 적어보자. 국민의회가 하려고 했던 새로운 헌법은 무엇이냐면, 첫째, 입헌군주제, 그리고 두 번째, 재산에 따라서 선거권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는 선거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았는데 이 선거권들을 시민들에게 배분해줬던 거지. 근데 물론 아직 완벽한 건 아니었어. 재산에 따라서 선거권을 지급해줬다. 그래서 제한선거라고 하는 부분은 꼭 적어둬라. 자, 그래서 국민의회가 이러한 개혁을 했던 거야. 봉건제를 폐지하고 인권선언 발표하고 입헌군주제 실시하고 제한선거 실시하고, 그지? 그렇게 해서 혁명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 보다 했는데,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열기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전파될 것을 우려했던 주변에 있던 나라들,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에 쳐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프랑스 역시 그런 나라들을 공격하게 되는 혁명전쟁이 시작되게 된다. 이 혁명전쟁이 시작되면서 프랑스 혁명의 전환기, 프랑스 혁명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얘기는 지난 시간에 시작했던 이 혁명전쟁 바로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다. 전쟁이 시작되면 얼마나 살기가 어렵니, 얘들아. 그래서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었어. 물가도 막 엄청나게 상승했어.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혁명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왕이랑 왕비, 이런 사람들이 적국과 몰래 막 내통하고 막 서로 통신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입수한 거야. 그래서 파리 민중들은 굉장히 왕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지. 아니, 이렇게 살기도 어렵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와중에 같이 도와가지고 이 혁명을 완수해야지, 입헌군주정의 왕이라고 해놨더니 다른 나라랑 내통이나 하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파리 민중들이 왕궁을 습격하게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혁명이 과격화되기 시작한다. 결국에 이 왕궁 습격 사건을 통해서 왕권이 스탑되게 되는 거야. 왕은 이제 어디 쫓겨나가지고 갇혀있고 왕권이 스탑되고, 혁명은 이제 새로운 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해. 기존의 의회로는 안 된다. 이제 새롭게 의회를 소집해서 한 번 더 혁명을 제대로 해보자 라고 새로운 의회 소집을 결정하게 되는 거야. 이 새로운 의회가 바로 국민공회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으로 세워졌던 제3신분의 의회가 뭐였어?
국민의회였지. 그런데 그 국민의회 이후에 이제 혁명전쟁을 거치면서 왕궁을 습격하고 왕권을 정지시킨 다음에 세워지는 새로운 의회가 뭐다? 국민공회다. 꼭 이름을 비교해서 잘 알아도 이 국민공회가 혁명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심화되고 과격화되기 시작해. 이 국민공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이제 공화정을 선포한다. 기존에는 왕이 있었던 입헌 군주제였잖아, 그지? 원래는 절대 왕정이었다가 국민의회가 생기면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입헌 군주제로 간 거는 새로운 헌법으로. 근데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공화정을 선포해버린 거야. 아직 왕까지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공화정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루이 16세를 처형한다. 왕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있는 사진이 이제 왼쪽에 보인다. 이렇게 보면 머리를 들고 있지. 그래서 막 피가 나오고 좀 잔인하네,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왕을 처형해버린다. 당시에 국민공회를 주도했던 사람은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인물과 그 인물을 따랐던 자코뱅파라고 하는 파야. 이 자코뱅파는 국민공회의 의장석을 기준으로 왼쪽에 앉아서 급진적인 개혁들을 막 추구하면서 급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너희들 요새 급진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니? 보통 정치적으로 좌파라고 부르잖아, 그지? 이 좌파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자코뱅주의자들이 왼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코뱅주의자, 좌파, 그리고 그에 비해서 조금 천천히 기존의 것을 유지하자 하는 사람들은 우파 이렇게 부르는 그런 전통이 생겼어. 재밌지? 좌파 이런 말은 우파 이런 말 들어봤는데 그 말이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건 몰랐을 거야. 그래서 무튼 자코뱅주의자들과 그리고 로베스피에르가 국민공회를 주도했다. 이들은 새로운 헌법을 막 만들었어. 그 새로운 헌법의 내용을 보자면은 보통선거가 규정되어 있었어. 너희들 국민의회가 만들었었던 헌법은 어땠니? 제한선거였지. 재산에 따른 선거권을 이렇게 차등을 두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없애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헌법 안에 뭐 생존권, 노동권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좀 더 폭넓은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의회와 국민공회를 조금 나눠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혁명 초기의 국민의회는 입헌 군주정이면서 제한선거, 반면에 국민공회 같은 경우에는 공화정이면서 보통선거라고 하는 차이점을 잘 필기를 해두기 바란다. 자, 그래서 보자면은 그래서 국민공회가 개혁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진 않았어. 왜냐? 당시에 프랑스에 대해서 주변국들의 공격, 혁명 전쟁이 점점 더 심해졌거든. 그리고 이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지속되어 버렸어.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로베스피에르가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공포 정치였어.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거침없이 잔인하게 처형시켜버리는 그런 잔인한 공포 정치를 실시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혁명도 좋지만 이런 공포 정치에 너무 시달리잖아. 그래서 온건파를 중심으로 해서 로베스피에르를 탄핵시켜버린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결국에 공포 정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형되고 자코뱅파도 권력을 잃게 된다. 결국에 국민공회가 공포 정치가 종료되게 되는 거지. 공포 정치가 종료되고 나서는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수립이 돼. 그런데 이 총재정부는 좀 무능했어. 그래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 무능한 총재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에 전쟁에서 권력을 잡았던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결국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등장하면서 프랑스 혁명은 종료되게 되는 거야. 되게 흐름이 막 급박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종료되어 버린다, 얘들아, 그지? 어찌되었든지 간에 프랑스 혁명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볼게. 프랑스 혁명을 살펴보면 우리는 되게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 첫 번째, 절대 왕정을 타파했다. 기존의 절대 왕정을 몰아내고 심지어 왕을 처형까지 시키잖아, 얘들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시민 계급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야. 진정한 근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신분제에 기초했던 불평등이나 뭐 특권 이런 것들을 부셨다, 이거야. 기존에는 3신분의 봉건적인 신분, 1신분, 2신분, 3신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거 다 뒤집어 엎는다, 이거야, 프랑스 혁명에서. 그리고 봉건제를 폐지하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봉건적인 시스템, 봉건적인 잔재들을 다 없애버리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의 시민사회,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봉건적인 그런 것들이 없어진 사회, 자본주의가 순조롭게 발달될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준 것이 프랑스 혁명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의를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우리도 아직도 그 영향 아래 살고 있지. 우리도 근대 시민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 현대 시민사회에 살고 있고, 그다음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프랑스 혁명에 빚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나폴레옹의 등장함이 끝났어. 자, 이제 그럼 나폴레옹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 그 전에 프랑스 혁명의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너희들 프랑스 혁명 순서가 너무 기니까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딱 11단계, 11단계를 정리를 했어. 자, 보자. 첫 번째, 왕위 3부회를 소집을 했어. 왕위 3부회를 소집하니까 제3신부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맺으면서 국민의회를 결성했지. 그 상황에서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농민들은 농민봉기를 일으키면서 전 프랑스의 혁명적인 분위기가 엄청나게 많이 퍼졌지. 그 와중에 이제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입헌군제를 실시하고 제한선거를 실시하는 등 되게 많은 혁명적인 개혁을 했어. 이러한 혁명적인 개혁, 혁명의 분위기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무서워했던 주변에 있던 나라들,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혁명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 전쟁 와중에 너무나 살기가 어려우니까 파리의 민중들은 왕궁을 습격해서 왕권을 정지시키고, 그러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의회가 국민공회가 되는 거지. 이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왕을 처형시킨 다음에 보통선거 등의 다양한 개혁을 실시해. 하지만 이것이 잘 안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공포정치를 실시했다는 단점도 있다. 이 공포정치를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는 나중에 온건파에게 탄핵당하면서 처형당하게 되고, 프랑스 정부는 총재정부를 세우지만 이 총재정부는 무능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군인에게 권력을 내주게 되고, 이 나폴레옹이 권력자를 잡으면서 프랑스 혁명은 종료되게 된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과정이야. 가운데 선은 우리가 프랑스 혁명 수업했던 거 1번이랑 2번 나누는 선이야.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앞뒤가 이제 1단계랑 2단계 이렇게 약간 영국 혁명처럼 좀 갈리기도 하고. 좀 흐름이 잡히니 얘들아? 흐름이 안 잡히는 친구는 지금 스탑 버튼 누르고 한번 1번부터 11번까지 천천히 읽어봐. 그러면은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자, 이제 나폴레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나폴레옹은 원래 프랑스의 군인이었다가 권력을 잡고 나서는 통령정부라고 하는 정부를 수립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3명이 권력을 나눠서 가져. 그러다가 그 3명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통령을 뛰어넘어서 아예 황제의 자리까지 즉위하는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 되겠다. 바로 이제 프랑스의 황제가 된 거야, 나폴레옹이. 너희들 음악 시간에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 배우잖아. 그 중에 베토벤은 원래 나폴레옹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 그래서 나폴레옹을 위해서 교향곡까지 썼었는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 즉위하는 걸 보고 되게 실망했다고 해. 그래서 혁명을 위해서, 프랑스 혁명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인 줄 알았는데 나폴레옹이 오히려 절대군주인 황제가 된 것을 보고 실망을 했던 거지.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니 얘들아? 프랑스 혁명이란 거는 절대 왕정에서 그 절대 왕정을 타파하면서 시민들이 권력을 차지해 나가는 거였는데, 그 프랑스 혁명의 끝을 가보니까 뭐 공포정치, 총재정부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절대 권력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다.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아이러니인 것 같다. 자, 어찌되었든 이 나폴레옹이 한 일에 대해서 알아볼게. 나폴레옹은 국내랑 국외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어. 이 법전은 기존의 옛날 프랑스법이랑 혁명을 거치면서 보완된 프랑스의 법들 내용을 이렇게 좀 잘 망라해서 만든 기존의 것들을 다 모은 좀 큰 법전이야. 그래서 이 나폴레옹 법전을 보면은 근데 프랑스 혁명의 내용을 계승하고 있어. 그래서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다, 평등이 보장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폴레옹 법전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이 일부 프랑스 혁명을 계승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나폴레옹의 대외 정책을 볼게. 나폴레옹의 대외 정책은 유럽 각국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펼쳤다. 프랑스인들에게 혁명의 열기로 가득 찼던 프랑스인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유럽 각국으로 전쟁을 펼쳐나갔던 거야. 혁명 전쟁 당시에 유럽 각국에서 공격을 받았던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 제국,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 아래서는 유럽 국가들을 공격하는 입장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지도를 보면 애들 어때? 프랑스 영토가 진짜 정말 넓어졌지. 그래서 기존에 유럽의 한 귀퉁이에 있었던 프랑스가 이제 전 유럽을 장악하는 프랑스 제국으로까지 성장한 걸 볼 수 있지.
프랑스의 영토가 넓어졌다는 거는 프랑스의 정치 시스템, 프랑스의 통치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까지 넓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결국에 이것은 무엇이냐?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다른 나라에 전파된 거야. 결국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었던 자유주의, 사람들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전 유럽으로 뻗어나갔던 걸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또 나폴레옹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잖아, 얘들아, 그지? 근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복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니, 얘들아? 사람들이 막 똘똘 뭉치잖아, 그지?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한테, 나폴레옹한테 정복당했던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민족주의 개념을, 기존에 이탈리아랑 독일이 좀 분리되어 있었거든, 분열되어 있었거든. 우리 배웠었지, 그지? 중앙 집권 국가 되면서 아직 독일이랑 이탈리아는 분열이 해소가 안 됐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오히려 독일이랑 이탈리아에서는 민족주의 개념들이 이때부터 막 생기기 시작해. 뭐 그런 영향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그러니까 알아두자. 자유주의의 확산, 그리고 민족주의의 발전. 그래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되게 엇갈려. 그래서 당시에 살고 있던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들도 생각이 엇갈렸던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게. 먼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독일의 부패한 관료제도를 파괴하는 나폴레옹은 살아있는 세계정신이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전파하는 나폴레옹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이거 뭐야? 나폴레옹을 프랑스 혁명의 계승자로서 사람들에게 그런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파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고, 그 아래에 있는 피이테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독일은 나폴레옹군의 침략을 받아 나락에 빠지고 있다. 나폴레옹이 가진 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 그래서 나폴레옹은 굉장히 좀 그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프랑스 혁명 직후에 등장해서 권력을 잡았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다. 이 나폴레옹은 그러면 계속해서 잘 나가냐? 그건 아니었어, 얘들아. 나폴레옹도 결국에 몰락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제 유럽 대륙을 많이 제패를 했던 나폴레옹은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랑 덤빌 수 있는 나라, 영국을 점령하려고 했어. 영국을. 근데 영국을 이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영국이랑 다른 나라들이 교류를 못하게 하는 대륙 봉쇄령을 실시한다. 영국을 왕따시키는 거야. 영국을 봉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을 어긴 나라가 있으니 바로 러시아야. 러시아는 영국이랑 계속해서 교류를 했다. 결국에 나폴레옹은 어떻게 했니, 얘들아? 러시아한테 본때를 보여줘야겠지. 그래서 러시아에 쳐들어가. 그게 바로 러시아 원정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너무 멀고 너무 추워서 나폴레옹은 그 원정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 이후에 몰락하게 된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나폴레옹을 그린 그림이야. 되게 좀 추워 보인다, 그지?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렇게 해서 몰락하게 된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의 또 유럽 세계가 이제 또 달라지게 돼. 원래 나폴레옹 때문에 전 유럽이 지금 막 다 프랑스한테 점령당했잖아, 그지? 근데 그런 나폴레옹이 몰락했으니까 뭔가 체제가 다시 또 변화하겠지. 그래서 오늘은 나폴레옹까지 공부를 해봤고, 프랑스 혁명이랑 나폴레옹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먼저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구제도의 모순이 있는 상황에서 삼부회가 소집이 되고, 그 삼부회가 소집된 상황에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일어나고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하고 농민봉기가 일어났지. 그래서 이때 설립했던 의회였던 국민의회가 봉건제를 폐지하고 인권선언하고 입헌군주제 실시하고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를 실시했다. 그 다음에 혁명전쟁이 발생했던 거야. 이 혁명전쟁 상황에서 국민공회가 등장해서 새로운 의회지, 이 국민공회는 왕을 처형시켜버리고 공화정을 실시하고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다양한 개혁들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국민공회는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하는 공포정치를 해서 많은 사람을 처형시키기도 했어. 하지만 이 로베스피에르 역시 나중에 처형당하게 되고, 프랑스 정부는 총재정부라고 하는 과도기적인 정부를 거쳐서 새로운 독재자인 나폴레옹한테 권력을 넘겨주게 된다.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은 종료되게 되는 거지. 이 프랑스 혁명의 의의는 무엇이냐? 바로 전 유럽의 프랑스의 자유, 그리고 평등, 그리고 우애라는 그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정신을 전파한 데 있는 거야. 뭐 자유주의,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의 발달, 그런 것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프랑스 혁명이 전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자,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은 내부적으로는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어서 혁명의 이념을 일부 계승했고, 외부적으로는 유럽 각국을 정복했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자유주의가 확산되고 각국의 민족주의가 발전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얘들아. 정말 수고가 많았어. 우리가 프랑스 혁명 2탄까지 공부를 하면서 영국, 미국,
프랑스 이 세 개 나라의 대표적인 시민혁명을 모두 공부를 해봤어.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는 나폴레옹 이후에 어떻게 사회가 전개되어 가는지 배워볼게. 우리가 프랑스 혁명으로 시민혁명이 끝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한 거는 시민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황제가 등장했잖아. 그제 나폴레옹이라고 황제가 등장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뭔가 지금 우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잖아. 그지 얘들아. 그래서 뭔가 좀 거리감을 느낄 거야. 이때 시기랑. 그래서 이 나폴레옹 이후에 어떤 식으로 역사가 전개되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 이후에도 끊임없이 시민들은 자유주의를 확산하고 시민의 권리를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했어. 그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자. 정말 수고 많았어. 안녕.